제한된 나의 기법은 꿈에서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 이외에 좀 더 의미 있게 이를 다루지 못했다. 나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상담실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저 한쪽으로 밀어둔 것처럼 느꼈다. 혹은 우리 사이에 그대로 그것을 놓아두면서 그것의 잠재적 가치를 빼앗고 배려 없이 내담자의 체험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일부분을 거절하고 있었다. 내담자 중심 치료를 실습할 때 가장 필수적인 반영, 명료화 혹은 자각하는 것의 수준은 흥미로운 과거 배경과 함께 보면 복잡한 문제가 된다. 이것은 로저스 연구의 핵심인 진실성과 보살핌의 맥락 속에서 표현되는 공감 능력이다. 내담자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에 대해 비지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브링크는 인간 중심적 접근이 반영이라는 특정 기술과 동일시되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초기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치료 회기들을 기록했던 초기 탐색에서 로저스와 학생들은 공감적으로 듣는 태도보다 치료자 반응 내용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이 접근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들었다. 비지시적 접근은 내담자의 감정에 기반을 둔 반영의 기술로서 설명되었다. 이에 대한 비평은 냉혹했다. 그러나 로저스의 초기 연구에 대한 이런 왜곡은 비평을 받았을지라도 계속해서 존재해 오면서 제도화되고 있다. 과거 30년 이상 이어져 왔던 로저스의 모든 연구는 철학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축소되고 기술의 폭이 좁다는 왜곡을 바로잡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공감과 관련하여 로저스는 내면의 단순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대화 기술뿐 아니라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기술, 태도에 의미를 두고 있다. 공감 능력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기도 했는데 내담자가 진솔한 것을 반영하고 감정을 명료화하는 것에 특별히 강조점을 두었다. 전체를 위해 일부분을 오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생각이다. 감정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외부 세계를 조절한다. 공감하는 것을 흉내내든지 그것에 숙달되었든지 간에 공감은 그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이며 본래 맥락과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의 치료적 논평의 대다수가 재진술이나 반영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로저스는 다양한 임상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짐 브라운에 대해 로저스는 반영뿐 아니라 내담자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있을 때 조심스럽게 내담자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로저스도 내담자와 함께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너무 좋지 않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로저스는 나는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잠시 후에 로저스는 분명하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그를 좋아한다고 짐 브라운에게 말했다. 그의 감각적이고 시기적절한 자기 개방은 내담자의 고독의 벽을 관통했고 핵심에 근접했으며 내담자는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내담자인 실비아의 경우 손을 잠시 잡아주었다. 글로리아와는 법률적인 보호 박탈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 개방을 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로저스는 글로리아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반응해 주었다. 몇 분 후에 글로리아가 말한 것에 반응해 줄 때 그녀는 그에게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를 잘 알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로저스는 대답한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나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건 내가 이 순간에 당신과 가깝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로저스에게 이런 점은 진실로 인간 중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창의적으로 묻는 것이다. 이후 워크숍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한 참가자가 로저스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내담자에게 묻는 질문에 주목했어요. 그러나 지난밤에 강연자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로저스는 이에 반응했다. 글쎄요.
나는 로저리안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행운의 자리에 있어요. 로저스는 본인이 종종 한 개인으로서 단지 치료 회기 내에 있는 한 사람이고 치료적 분위기에 의해 인간적인 마술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확실한 점은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이다. 그의 전문가적인 삶 밖에서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종종 긴장감을 낮추는 카리스마에 주목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태도, 그리고 듣는 자세 모두는 그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사실 특별한 인간적 자질이 없는 누군가가 1940에서 1950년대 획일화된 정신분석에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치료적 흐름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의 대학 동료 유진 젠들린도 평범하다. 그는 눈에 띄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중략. 그는 감정을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 화를 내는 일도 거의 없다. 라고 언급하였다. 그가 듣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로저스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판단하고 비판적인 조건에 많이 노출되었다. 물론 처음에 로저스 자신은 성직자가 아니라는 것과 내담자 성장에 촉진적인 조건을 제공할 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었다. 중요한 것은 치료적 변화를 위한 긍정적 조건을 기술하고 내담자가 이런 조건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로저스는 자신이 내담자 성장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떨쳐버리려고 했다. 만약 방법론보다 치료 자체를 강조하는 것 혹은 그의 듣고 반응하는 방법이 로저스의 인간적인 면모라면 내담자 중심 치료는 널리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이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삶을 앞장서서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 중심적인 치료자를 경험하지 않은 내담자조차도 로저스의 인간적인 유산에서 유익을 얻고 있다. 진실성, 공감, 그리고 긍정적 보상은 앞으로의 치료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초기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로저스는 심리치료 연구를 하였다. 분석적인 전통과 달리 그는 치료 회기를 기록하고 이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호소를 하였다. 치료 과정을 연구하려 하지 않는 프로이트와 달리 로저스는 연구자가 치료적 실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연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치료를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료 과정을 연구한 임상 자료를 통해 로저스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그의 자료를 사용한 개척자였다. 실제로 미국의 모든 상담 훈련 모델의 몇 가지 버전은 로저스가 만든 것이다. 그 내용은 치료자를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녹음된 테이프를 듣게 하는 것, 훈련생들과 서로 역할을 바꿔 실습하는 것, 인간중심 치료를 실습하는 것, 그리고 훈련생들이 자신이 실시한 상담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테이프에 기록된 내용 정리, 사례 요약, 그리고 이 책에 담긴 해석은 자신의 삶과 일적인 측면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